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맞불 카드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하겠다고 대화의 문은 일단 열어놨습니다. 한편 이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에 오늘 오후 2시죠.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정부도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추가 만약에 경제 도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예.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지 않아도 WTO에 제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의 조치가 일본에 따르는 조치에 대항하는 조치였다고 하는 점을 상응 조치 정도. 상응 조치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뺀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을 네 그룹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우리를 별도 그룹으로 따로 분류한 것처럼 예. 우리도 똑같이 별도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응 조치를 우리가 만들고 일본이 추가 조치를 하면 우리도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맞불 성격의 상응 조치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예. 일단은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9월이 돼서 사실은 시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나름대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고는 조치들이 과연 일본에 있는 기업들에게 뼈아픈 측면인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 일본 기업들이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면 예.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벌고 그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충분히 외교적인 해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재정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15일 동안 총 5차례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전 뭐 안일하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정부가 취하지 않은 조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NSC 회의만 계속 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북측이 왜 쏘는지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맞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맞장구를 쳐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측이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측은 이제 미국한테 다 관심을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북측은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고 체제 안전을 위해서든 앞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든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을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이 네. 깨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비난하지 않는데 한미 군사연습의 상대국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지휘소 연습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북측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야 되는데 미국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그 연습 훈련의 당사국인 남측을 향해서 뭔가 비난을 쏟아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왔다. 예. 그런데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당신들이 깨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북측은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킬 의사가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을 깨는 당사자는 미국하고 남쪽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거친 언동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이 비난 수위는 사실 저희가 익숙할 법도 한데 이번에
약간은 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뭐 지도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이해는 한다고 해도 글쎄요, 듣는 국민들께서 좀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언행이 도를 지나친 게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고요.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발언의 수위 그리고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도를 지나친 측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3종 미사일 세트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사거리 전체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타격권에 둘 수 있는 것들이고 예. 우리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육해공 어디에서의 상호 도발을 하지 않기로 했던 이 합의를 위반이기도 하고요. 이런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마저도 이 부분은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과거에 5월 달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데요. 네. 예. 당시에 단거리 탄소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는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기 급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북한에 대한 도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명확하게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를 어지럽게 만드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 행위들은 더 도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측면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오늘 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진위가 따로 있다. 이 진위는 연합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다. 여기에는 네.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후로 완전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다시 비핵화의 이 로드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작년에 했던 4월 선언과 9월의 평양 선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했던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열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북한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대화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지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판을 깰 수 있는 그리고 도를 넘은 언어와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만약 비핵화 협상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가 되고 예.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박영자 씨가 피격을 당했던 사건처럼 예. 급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뭔가의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 북에 있는 대한민국 자산을 억류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의 도발 상황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신뢰와 약속을 기반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커지는 대목이죠. 담화문의 진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북측은 일부러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하는데 우리가 그 자극에 같이 동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그동안에 남북 간에 완전 딴 나라처럼 적대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게 벌써 7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서를 그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예. 말이 통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체제에 살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을 향해서 계속 원수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절박하기도 하면서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전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을 바라볼 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북쪽이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마치 우리의 종속적인 어떤 관계인 것처럼 자꾸 예.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강경 대응 목소리가 전혀 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대응에 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결국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예. 어떤 관계도 해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관계 진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관계를 먼저 주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가 실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현실은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남북과의 관계도 풀 수 없다는 것이 예. 아주 냉철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뭔가를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종속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에는 같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쪽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같이 동해상으로 쏘는 거예요. 북쪽이 더 큰 미사일 쏘면 우리도 같이 더 큰 미사일 쏘고요.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전으로 다시 그럴 되돌아가겠다는 수는 거나 없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열심히 단타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손에 쥐는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팔았던 그 시점에 꼭 나중에 보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 버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추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내가 필요하네요. 지금. 예, 길게 가면 이게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향으로 가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시간이 거예요. 지나봐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 뭐 오르내림이나 이런 예. 거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큰 판에 있는 그 뭔가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단거리는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있고 우리마저 대응을 안 하면 자칫 북한에 대남 도발은 해도 괜찮구나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 미국 CNN에서 그런 보도를 했죠.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하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평양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우리가 기승전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동맹국들 중에서 부자인 이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부과하겠다. 예. 본인이 약속했던 아메리카 퍼스트에 입각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작년도에 있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내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자국 내 업적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재선에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을 관리하는 접점에 끌어당기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는 일단 미국과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형태로 언제든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을 발사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를 무조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은 신속하게 NSC를 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판단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9.19 군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가져가자고 해서 대한민국 군에 어느 정도 군 기강회의가 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면 훨씬 더 강력한 군의 기강을 잡아야 될 때 아닙니까? 하지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삼척항이 뻥 뚫릴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군이 정말로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행동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갔다 와서 미국에 중재 요청한 적이 없다. 오늘 분명히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은 그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말을 그렇죠. 미국의 이런 반응은 기사들이 뭐냐? 있었는데 뭐.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중재 요청하면 청구서 날아올 게 뻔하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쪽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국 쪽에 중재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피로 맺어왔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 전쟁에 미군이 얼마나 많이 참전하고 사망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때 미국이 그냥 단순히 뭐 돈, 그냥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바라보더라도 한일 간의 갈등이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부당한 경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나름의 어떤 제동을 걸어주기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미국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어떤 앞으로 갈 행보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내년 재선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야 북측한테도 유리한지 아닌지도 아마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진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의 경제도 뭐 문재인 대통령 바라는 것처럼 평화 경제도 좀 이루고 경제의 새로운 어떤 탈출구도 만들고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북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다른 체제든 간에 예. 좀 더 많은 평화 교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패권 경쟁이 이렇게 날로 치열해지는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는 한데 미국의 시간표하고 북한의 시간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북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김현종 차장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을 저는 쭉 다 전후 맥락을 예.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호구와 같은 표현을 정부, 특히 청와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약간 이 농담식의 언급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지난 7월에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김현종 예. 차장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미국에 중재 요청하러 가느냐라고 물어보니 답이 당연히 그 이슈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이 중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김현종 차장이 쓰는 건 중재라는 건 양국 간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측면 속에서 이 대한민국 편이나 일본 편을 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중재를 요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후에 이뤄지는 맥락을 들어보니까 과거 구한말에 있었던 가스라테프트 밀약 등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관계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중재 얘기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도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 참여, 중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2020년 미국의 대선에 앞두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 반대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우방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끈끈하게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국내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미국의 조야 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중재는 한쪽 편만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글로벌 호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여부들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구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도 써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예.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럴수록 좀 더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앞서 뭐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더 패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다라고 다 치환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남북 통일을 주변 국가들이 과연 바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어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왜?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지금 뭔가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다른 사강들은 여기에서 서로 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걸 숟가락을 얹든 어떻든 자기들은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국면에 좀 더 끼어들길 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결합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때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고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또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좀 미국한테만 매달리는 그런 방식의 외교였다면 이제는 두루두루 관리하는 외교의 폭을 좀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아마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할 거로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내로남불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로남불. 듭니다. 예. 조국 이 후보자가 과거에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쏟아낸 바가 있는데 예. 그 당시 했던 얘기들과 현재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발언들과 함께 맞물려서 현재의 상황들을 좀 짚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야당 입장에서 핵심적인 초점을 맞추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그 시기를 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페르소나라고 부를 정도로 예. 거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리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으로서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으로까지, 측근으로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를 청문회 장소로 야당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떤 점 좀 잘 방어를 해야 된다고 뭐 보시나요? 지금 내로남불 지적하셨는데요. 내로남불은 공격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내로남불 되치길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똑같이 민정수석에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 왔죠. 갔는데 지금 여당이 당시 야당으로서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 뭐라고 하면 그때 임명 강행한 건 지금 야당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먹힐 것 같고요. 예. 폴리페서는 어느 정치권도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장관을 지냈던, 이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도 다 폴리페서 과정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조국 수석한테, 전 수석한테만 해당이 될 문제느냐, 조국 후보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하면 야당이 굉장히 좀 예리하게 공격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검증을 더 날카롭게 하면 되는데 다만 좀 바라고 싶은 점은 예. 뭉툭한 칼을 갖고 와가지고 막 두드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공격을 제대로 아픈 구석을 찔러서 진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낙마시킬 각오로 공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현실적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정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냥 마구잡이로 갖고 와서 막 의혹만 막 갖다 쌓아놓고 그냥 끝나는 방식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소리만 높고. 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곽상도 네. 의원이 계속 의혹 제기하지만 전부 다 헛다리였다는 게 그동안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의혹만 증폭시켜 놓고 괜히 근거 없이 막 의혹 제기만 막 잔뜩 해놓고 난 다음에 조국 수석 시절에 관리 제대로 못했죠? 이렇게 공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면 정말 아프게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사건으로 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까지도 기소가 된 바가 있었지만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꽤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인사검증 그리고 청와대로 있었던 사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가장 매섭게 비판했던 현 정부의 이 메시지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한 일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적인 측면으로 아마 돌아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사실 인사청문회 파행을 주도했던 건 박영선 장관 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은 당연한 거라서 청문회는 어떻게든 대충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국 전 수석 후보자가 그동안 수차례 쏟아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국민들 앞에서 수상하게 밝힌다는 의지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짧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왜 그게 근거가 없을 수 있는지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법무부하고 검찰을 객관적인 수사기관으로 또 법무부가 그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요. 사법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예.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비전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여의도 조용하게 시끄러운 민주평화당. 사실 뭐 민주평화당 내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뭐 의미가 있고 뭐 미니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더 나아가서 한국당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민주평화당이 제일 먼저 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있는 정당 구도로 내년 총선에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탈당을 한 뒤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제3지대 속에서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지역에서는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3명의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적표를 예.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게인 2016년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때는 안철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전국적인 있었어요. 대중 인물이 있었던 예. 반면에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그리고 만약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인사들이 함께 모이더라도 그런 걸출한 대중적 인물이 없는 한 사실 총선이 좀 전망이 어둡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판을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에 남아있는 바른정당계 출신들 특히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촉발된 정계 개편이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이런 논의로 또 촉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지나고 추석까지는 이런 정계 개편 이야기가 뉴스를 꽤 많이 장식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은 그냥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 그러니까 나름의 성격이나 정치적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호남 민심이 안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덩치를 좀 더 키워서 네. 선거를 치를 만큼은 돼야 그래야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든 해야 되는 구도로 갈 것이다. 근데 과거 방식은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당대당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을 텐데 과거의 어떤 정치적 흐름으로 봤을 예. 때는 이번은 그게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메리트가 좀 많이 네, 없기도 예. 하고요. 민주당이 이미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자리를 내어줄 때는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물러나게 해야 되는 호남 쪽은 그냥 다 내어줘야 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지금 그 당권파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게 이제 그런 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우리가 주도해서 뭔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예. 그러니까 비당권파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그래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솔직한 마음이 깔려 있었을 우린 거라고 조급하다. 생각. 예. 근데 호남계 쪽, 그러니까 그 전남 쪽에 있는 주로 예. 의원들은 굉장히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해관계가 완전히 갈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평화당 이 비당권파 그 의원들이 몸집을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당장 뭐 이렇게 움직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한 달이든 뭐 2달 사이에 계속 뭔가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